아니 그것을 가장한 힘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를 찾는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오랜 기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 모건선생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의 성고사, 고대사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에 비해서도 절대 저열하지 않아요. 대등하게 보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어두운 하늘에 그냥 샛별 같은 그런 존재죠. 자, 민족 이 부분의 민족 주체의식, 주체적 역사관, 주체적 도통관 등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이어져 있는 그 한가운데 춘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아울러 신라 때 최치원 등이 부르짖은 동인의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가 있습니다. 자, 동인의식. 이 동자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동인은 우리가 동인이라고 먼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인이라고 한 거죠. 너희는 동쪽에 있는 나라 사람이고 동인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 중국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동쪽에 있는 나라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대다수는 이렇게 동인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중심이 중국 아니냐. 그리고 동자에는 그 동쪽에 변방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기분 나쁜 사대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신라 때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신라 사람들 얼마나 참 대단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신라와 신라 사람을 동국이라고 하고 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중국 사람을 서북이라고 하죠. 이게 실제 기록이 나와요. 저기 최치원 선생의 진감조사 비밀이라는 이런 데 나옵니다. 중국을 서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표현 안 써요. 참 대단. 글쎄 니들이 동인과 동국이라고 쓰는 건 너희들 중심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우리 중심으로 보면 너희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북이로 서인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신라의 발상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사고에 기초한 것인데 이걸 그대로 신라 사람들에게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모건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 단절이 되지 않고 쫙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쌍계사에 있는 진감조사 비밀인데요. 이게 887년에 세워진 거랍니다. 887년. 그럼 지금 얼마 됐어요? 2025년. 대단하죠. 130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데, 여기 지금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데, 6.25 때 여기다가 깡통을 넣고 총연석을 했대요. 여기 지리산에 있잖아요. 지리산 공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다 놓고 총연석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 굉장히 균열이 심하고 총탄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17세기에 이거를 원전할 때 이게 탁본을 떠나가지고 한 글자도 안 보이는 글자가 없이 잘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파랗게 쳐놨는데 전, 서부, 도통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안 했어요. 서북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동인지자, 동인, 우리나라 사람 동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자, 이런 그 정신이 모건선생한테 오롯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아까 좀 더 줘도 된다고 그랬죠? 예? 회장님. 예? 된다고 그랬죠? 지루하신 건 더 자르고요. 빨리 자르고.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내지 한 6, 7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시가 보통 시가 높은 하늘에서만 공항이 보면 주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자에 의해서 이제 전화에 알려지지만 사실은 이게 홍범이 동방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둘째시더라도 기자가 당시에 몸소 가르친 민족은 중국 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는 중국 출신이지만 동방으로 옮겨와 조선에서 교화를 했으나 홍범부주는 유교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니 유교와 우리나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약간 추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평양에 있는 기자능이고요. 옆에는 중국에 있는 기자능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두 나라에 다 묘소가 있는 사람이 바로 기자거든요. 여기 홍범 구주인데요. 이 홍범 구주에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긴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부터 9까지 사이에 가운데 황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극. 황은 임금이죠. 천자죠. 그 가운데 여기 황극. 천자서상인데 천자서상을 여러 말하고 황극을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홍범이란 거 기자가 가져왔다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홍범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기자, 홍범 이런 것이 오랫동안 내려져 왔냐면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저기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1894년에 다보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는 직후에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제정한 헌법이죠. 네, 헌법입니다. 거기에 헌법을 갖다가 헌법이라고 하고 홍범이라고 했어요. 홍범. 얼마나 홍범 여상이 전통에 깊었으면 헌법이라는 용어를 홍범으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심의 세계관과 역사와 조선의 북학과 치학자들에게 이르러 다시 한번 참아가겠습니다. 빙빙빙 돌아가는 지구위를 보면서 홍대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게 지구가 빙빙 돌려가고 중국이 뭐 어떻게 중심이 되냐. 이 순간은 중심일지 모르지만 순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좀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대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 관점이나 춘추가 있다면 조선의 관점에서 저 춘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춘추를 하냐고 하는 대단하죠. 이렇게 이와 같이 신라인의 동인시 조선 북학과 실학자들의 역의 출연의 한가운데 이 세계 춘추 정신이 자리합니다.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이 세계 춘추 정신은 철학, 가상, 정치, 그다음에 대외관계 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짧은 시간이고 1시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기서 여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삥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땅에 와 이게 지구인데 이게 이제 조선의 그 젊은 학자들이 중국 가서 이걸 본 거예요. 삥삥 돌아가. 지금 중심이 아프리카 아니에요? 지금 조선의 저기 지성이 중국이 중심일 거예요. 계속 보는데 지구가 여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대학가의 지도자인 바로 박규수죠. 박규수도 박준의 손자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아주 그런 세상을 제대로 전수받은 거죠. 자, 먹은 사상에서 춘추대의 춘추정신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 역대로 춘추정신은 대체로 난세에 대두었고 그 실천, 저항이나 복수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침반과 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춘추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또 조선 말기 우리가 일본할 때 국권이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춘추정신 아닙니까? 이 세계 학문과 사상의 폭이 이렇고 깊이가 있었지만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가 있었지만 당시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떠오른 성리학으로 눈앞에 산적한 현실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리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단실에 공부를 못해요. 약에다 비유를 한다면 성리학은 지효성 약입니다. 오래 약을 먹어요. 장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약발을 받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한다면 춘추대에는 속효성 약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는 게 바로 실천하겠다니까 이 모건의 생애와 사상에서 춘추대, 춘추학과 성리학의 관계는 대체로 이와 같이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오버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그죠? 질의응답 받아야 되겠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든지 또 뭐 좀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 긴 거는 나중에 따라와야 돼요. 안 쉬셔요. 네. 혹시 이 사장님 코멘트 하실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없으시면 코멘트. 우리 할아버지께서 훌륭하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쪽까지 하는 건 그냥
오늘 처음 들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말씀하시죠. 앞에. 네. 저는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군 이색의 사상과 문화에서는 순수의 기본을 둔 이색 선조님의 그런 정신과 최고의 희기점이라고 하시는 그런 강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문학에 대해서 그러한 철저한 순수 정신이 모군의 과연 그때 당대의 문장가라고 한 모군의 문학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학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학에 대해서는 이제 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순수 문학 쪽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춘추에 관한 얘기가 시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당신의 주의, 주장, 이념 이런 것들을 시 속에서 많이 표출하셨어요. 오늘 여기 제가 뭐 나름대로 취재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했습니다만 그 시가 무려 전체가 6,000송입니다. 아니 날마다 지지자 주시고 시만 치셨나 봐요. 6,000송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개씩이나 지내야 됩니다. 아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래도 번역이 돼 있다. 참 다행이다. 요 다음에 혹시 제가 한 번 더 올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시문 속에 들어있는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잠깐. 이거 앞에 잠깐 말씀. 수업을 했어요. 네, 간단한. 오늘 아주 좋은 강의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금 선생을 이렇게 이제 깊이는 안 했어도 들어보면 되게 시문에 의외로 다양한 소재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천문학입니다. 예.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있었던 어떤 천문 사상이나 어떤 그런 내용을 거기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시는 너무나 내용이 함축적이고 너무 내용이 이제 해석하는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춘추의 기본적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이 사고의 원천지인다고 하는 사실은 시를 가지고 과연 그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나. 더군다나 모근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쓰시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제 시가 중심지였습니다. 목은 문고, 시고, 문고는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불균형해요. 시가 뭐 거의 70% 이 정도 되고 문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그거는 필요 복제됩니다. 반드시 복제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근 선생이 조선왕조에 협조를 해가지고 잘 나갔더라면 그 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민감한 부분은 다 없었다고 봐요. 심지어 편지 한 장도 없어요. 아니, 조선 왕조에 여러 사람들이 문집을 했는데 거기 보면 편지가요 엄청납니다. 양이. 예전 사람들 편지 보낼 때 절대로 그냥 싹 보내고 말지 않아요. 부본을 다 베껴놓고 나중에 문집에 넣어두길 바라는 거죠. 편지가 없어요. 아마 후손들이 엮으면서 다 문제가 될까봐 다 없애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건 선생이 시에다가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압축파일하고 똑같거든요. 시를 전공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게 압축한 거예요. 그걸 압축파일 풀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게 율시 같으면 쉬운 6자인데 쉬운 6자에 뭘 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고사성어 비싼 얘기가 막 꾸불꾸불 써놔요. 근데 모고는 아는 사람 알 거다 이거예요. 수백 년 지나도 좋다. 한 사람 아는 사람만 나오면 된다. 그런 주의로 가셨거든요. 천문사상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얼른 보면은 이제 당신이 정말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하늘도 무심하다. 뭐 지금 예를 들면 하늘에 혜성이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인간 세계 너희들 그런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천인가문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완전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천문학을 접근한 건 제가 보기엔 못 본 것 같아요. 거기 당신의 정치 이념, 그 다음에 천인가문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말한 건 맞잖아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분석하면 특히 고사성어 속에 걸 들어가면 기가 막힌 게 이제 의외의 것이 막 발견이 되니까요. 예, 그 시민들을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어르신 또 말씀하셨죠. 네, 저는 목은 할아버지의 20대 분 이구입니다. 예. 간단한 것만 여쭙겠는데요. 그 시중에 보면은 그 유학 원료도라는 그 도표가 쭉 나오는데 어떤 데는 목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 입자 할아버지, 가정 할아버지, 목원 할아버지에서 딱 끊고 나머지는 포원부터 쫙 내려와서 원료도를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목원에서 끊어지는 원료도가 하나가 있고 저 위는 안 나오고 포원서부터 쭉 내려오는 원료도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것이 틀리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혹시 아시는? 예, 그거 다 정치적인 이유,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정치. 예, 모근 선생이 그 모근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 정몽주 선생이죠. 예, 물론 100% 완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배이면서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이 모근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 동방이학의 동방성령의 기조를 정몽주로 꼽다 보니까 목을 그냥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방이학의 시조란 말이 딱 붙은 뒤로는 정몽주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문명에 배양되는 것도 정몽주로부터 안양은 이미 빼놓고 안양 고려 사람부터 빼놓고 정몽주는 조선 중종 때 와서 자기들이 거국에 걸림돌이 된다고 죽인 사람을 충신으로 받들어라 해서 중종 때 문명에 배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